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요. 가치동맹, 안보동맹이 핵심이긴 하지만 세일즈 외교의 성과에도 관심이 큽니다. 자, 한편 내부 정치는 블랙홀인데요. 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 문제는 난항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른바 윤핵관의 격돌이 아주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른바 간장 논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민주당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숙제가 커지는 가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한다, 아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자, 이른바 SNS 정치를 둘러싸고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자, 이 정부가 어수선한 또 하나의 이슈, 경찰 조직에 대한 행안부의 수술 여부인데요. 자, 어제 나온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는 그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2부 10분 인터뷰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과 함께 현 경제위기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내외는 지금 이제 해외 순방 떠났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높은 임금 인상 확산 조짐이 있다. 이거 매우 우려한다. 자제해달라.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겁니까? 네, 추경호 장관이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오늘 회장단,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LG, 롯데, SK 등등에서 27명의 기업 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잘 나가는 뭐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아니 뭐 인재 확보란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또 이 고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IT 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이 인건비 자체가 또 고충이 커지는 그런 업종이나 뭐 네. 중소기업들도 있죠. 그런데 이 부총리의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기업 중심으로 먼저 얘기한 것 같긴 해요.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중심으로 일단 먼저 얘기한 것 같고, 이 기사를 쓰는 언론들은 다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주요 언론사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요? 초반에 경제지에서 올해 초에 대기업 임금 직장인들의 기업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힘들어질 것이다. 네네. 이렇게 기사 썼는데 주요 몇몇 언론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대기업에 속할 수 있는 언론사들 임금이 메이저 올라서 언론들이? 이게 두 가지가 캡처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총리의 이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워낙 경제가 불황기에. 네, 어렵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국면을 생각했었던 국민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돈이 풀렸던 것을 다시 쪼여서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갑자기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원자재들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이런 걸 예상했던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쪼일 수 있는 메시지는 부총리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고민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하고 뭐 여력이 좋은 기업만 임금을 올리고 뭐 중견기업 이하 네. 힘든 뭐 작은 기업들은 임금 못 올리고 네. 그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주로 외국 기업들 굉장히 이제 인재 확보를 위해서 또 임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 연구원이라든가 혹은 바이오 기업에 좀 유수한 또 국산 백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19. 근데 이런 인재들을 해외 기업들이 더 큰 연봉으로 데려가면 그렇죠. 사실 이제 또 해외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 대기업은 국내 수준에만 항상 맞춰야 하는 것인가? 이 세계 시장의 수준에선 또 어떻게 인재 확보 경쟁을 할 것인가? 네. 이런 또 문제를 제기하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네. 자, 걱정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동계에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노동계,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뭐 다 입장을 냈는데요.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이 중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일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 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노총도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좀 가리는 그 추 부총리의 발언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임금에 돌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노동계 입장은 또 그렇고 결국은 이제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생 기류를 만들어 달라. 자, 그런데 이제 해마다 요맘때 결정되는 게 있죠. 내년도 최저 시급.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 지금 원래 결정이 돼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평님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28일 오후 3시 오늘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과 그리고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 금액이 늘 차이가 났고요. 올해 역시나 차이가 납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 약 18.9%를 올린 시간당 1,890원을 요구를 했고요.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동결을 얘기한 상태인데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크죠. 동결과 18.9%니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이라는 표현을 제가 두루뭉술하게 했지만 결국은 경영계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인상률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것에 원천적으로 다 동의를 하나 그랬을 경우에 연쇄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취임하자마자 2018년에 인상률이 16.4%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0.9%. 네. 두 해 연속 10% 이상대의 인상률을 기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당시는 코로나가 오기도 전이었고 네. 전쟁이 있기도 전이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 조절해달라라고 해서 2020년에 인상률이 2.9%로 급감해버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 인상합니다. 그래서 이 2020년 2.9% 인상안도 2019년 7월 14일. 네네. 그러니까 WHO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되기 전입니다. 그건 12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예, 속도 조절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인상률이 그렇게 대폭 높아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2021년에는 1.5%였습니다. 더 낮아졌네요.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5.0%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5% 이하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5% 최대 5% 혹은 그 이하.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결국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다수. 네. 샐러리맨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금 노동자들은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동결되면 네. 실제로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죠. 임금이 줄어든 효과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다가 또 줄어들고. 금리 올라서 만약에 대출이 있는데 이자 비용 높아진다. 그럼 이중고에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럴 때 오히려 임금 인상이 절박한데 맞습니다. 임금 인상이 가장 또 후순위로 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최저시급 1만 원을 공약으로 걸었었지만 이룰 수가 없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안하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고 사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임금은 이제 5% 이내에서 얼마 오를지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기하고 가스는 다 요금이 올라간다고요? 네, 어제 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지금 보면은 이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을 안 하다가 이번에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5원을 올렸어요. 킬로와트 시당 5원 인상한다 밝혔는데 이 분기당 원래 3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폭 이걸 연간 최대 조정폭 5원까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전기 요금이 늘어나느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이제 1,535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메가줄당 1.11원 오른, 그러니까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에서 7.7% 각각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 2,220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뭐 4인 가구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평균 3,500원이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요금 여름에는 이제 세게 안 느껴지지만 겨울이 오면 네. 세게 느껴집니다. 여름에는 이제 전기세죠. 에어컨들을 많이 또 돌리게 되니까 전력 수급 문제도 있고. 자,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켜볼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 원구성 언제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1시 40분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가운데 최다선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새 국회의장을 뽑는 걸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 그럼 원구성 빨리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개특위 이 구성 문제,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해서 헌재 소송했던 거 취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지 않으면서 다시 더 이제 꼬인 상태가 됐다가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국회를 좀 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어제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답을 달라. 네. 시한을 못 박았던 것 같아요. 네. 시한이 지났고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 자, 그러면은 오평론가님, 국민의힘도 입장이 있겠죠? 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의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전반기 국회에 재연이 될까 우려스럽다. 2020년 전반기 국회라는 것은 2020년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고 나서부터 상임위 배분을 놓고 굉장히 이제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이름이 다 빠져서 우리 상임위 안 맞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국회 사실 공전하고 네. 있었는데요.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그리고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가로서 또는 원내대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저희가 처음 다뤘었던 주제, 최저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물가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국회의 책임도 충분히 있고 국회에서 풀어내갈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이 네. 2021년부터 6분기 연속 동결에 가까운 조치였어요. 그랬다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 시절이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올리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로 이제 동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동결하면 한전 적재한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네, 네. 그럼 정당 지지율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동결을
더 이상 막아둘 수 없기 때문에 올리는데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막아놓기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그렇다면 국회의 책임, 국회로 시간을 가져와서 대통령은 순방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당장 뭐 법률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법률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물론 법률을 위법성이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책임 있는 일단은 만나봅시다. 만나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합시다. 그리고 지금 회기가 안 열린다고 해서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법안 발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법안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회도 국민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공항 체크인이 아니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다 이런 또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좀 비유한 거겠죠? 그리고 뭐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겨냥한 걸 수도 있고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저녁에 필리핀에 갑니다. 아하. 새 대통령 이 축하 특사 그렇다고요. 자격으로. 마르코스 대통령 그렇습니다. 취임 축하 특사.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해외로 이렇게 갈 때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공항 체크인은 오히려 여기에 더 가깝겠군요. 네, 오히려 뭐 국회 거기에 체크인이 먼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었고 이게 굳이 이걸 이제 피해서 간다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네네. 다시 한번 지적을 했어요. 결국엔 이게 국회가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네. 열리게 되면 결국에는 여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입법 독주다. 그다음에 독재란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은 민생을 챙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여론의 향배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그야말로 이건 뭐 잡혀 있는 일정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의 대표로서 정상회견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일전에 이제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내부에서 얼마나 비판이 날라왔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 이게 특사로 이제 외국에 뭐 우리 수교한 국가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사절이 가야죠. 근데 굳이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가야 하는 것인가? 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을 특사로 보낸다. 자, 이거 좀 비판받을 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긴 드네요. 자, 지금 12시 37분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 날씨가 흐리죠. 흐린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뒤로 산인분기점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고요. 더 가서 동창원 진출램프 갓길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는 창원 2터널에서 북창원 사이와 또 창원 1터널에서 7원 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 군북 부근 3차로에서 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칠서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고령분기점에서 남성주 사이로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삼내 부근 사고도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근인 익산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영동대교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청취자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3041님, 자 오평론가님 어디 아프신가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진행자 걱정은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평론가님 걱정 이렇게 해준다. 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PD님도 들어올 때 왜 눈이 부으셨어요? 눈은 약간 좀 부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지 어젯밤에 않습니다. 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울었어요? 아픈 거 아니죠?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좀 건강. 네. 네. 힘차게 하겠습니다. 네. 제 댓글은 없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박 기자님과 저에 대한 걱정 댓글은 1도 없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해서 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도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는 과정에 우리 에어포스 1이죠. 대통령 전용기. 네. 기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깜짝 등장을 했다. 기자들과 이제 네. 질문을 주고받았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인서트가 있어요. 한번 육성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다자회담이 짧게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합니다. 한 39개, 38개 국가 국제기구가 오니까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요.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만나봐야지.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로컵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책좀 보고 그랬습니다.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15시간씩 비행기 타야 되니까 하여튼 먼 길 컨디션 유지 잘하시고. 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한 말씀 하시지?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넘기는 느낌인데, 야, 이게 공군 1호기 정말 음질이 안 좋군요.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 목소리는 아주 작게 들려서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하셨을 텐데 박 기자님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어떤 일정,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고 있냐라는 물음이 있었어요. 기자들 물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게 뭐 다자회담이나 나토 동맹국에다가 초청받은 파트너국이 한 38개, 39개 국가가 된다. 뭐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이어져 있다. 길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뭐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만나봐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기자들과 만난 이 시점이 한 착륙 한 3시간 정도 전 때 상황이에요. 거의 많이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넘게 비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0시간 넘는 비행인데 어떻게 보내고 있나 이런 질문에 윤 대통령이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로컵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기자들이 웃는 모습도 들어갔고요. 책도 좀 봤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순방인데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런 질문에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느냐. 힘 또 안 드냐, 좀 쉬셨냐 이런 질문에 자료를 보느라 쉬지는 못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어떤 문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김 여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비행 어떠시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했는데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한마디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별다른 답을 안 하는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자리로 돌아갈 때 김 여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0여 시간 우리가 해외 간다, 스페인 간다, 직항로로 그럼 이제 영화 몇 편 보느냐, 주로 음악 듣고 쉬고 자고 기내식 몇 번 먹느냐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여행인데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다 보니까 자 프리미어 영국 축구잖아요. 유로컵 유럽 축구인데 축구를 봤다는 게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백혜련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민주당 의원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래서 이 유럽 축구를 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외교로 나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과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이런 거 준비하기도 벅찬 시간인데 축구를 보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비판을 했군요. 네, 비판을 했고요. 같은 프로에 출연했었던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스포츠도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대통령이 축구도 볼 수 있고요. 농구도 볼 수 있고 야구도 볼 수 있고 배구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 대호황기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어렵다, 전쟁은 저쪽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아오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역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돌아오고 났을 때 단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왔구나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축구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령 봤다 하더라도 나와서는 사실 이제 국내와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해 줄 것 없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서도
떠난 한국을 계속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런 흔히 말하는 정무적 메시지 차원이 네. 나오기 전에 조금 아쉬웠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이 대통령이 끝에 한마디만 딱 붙였으면은 네. 인기가 좀 오르는데. 네. 스페인 축구 잘하는데 2002년에 우리나라한테 졌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 국왕이 정상회담 할 때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러면. 스페인에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여기 국내에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축구 이야기가 또 이제 뭐 비판도 받고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해서 네. 정상회담 하나하나 잘 해 나가시겠죠? 정말 잘 해오시기 자, 바랍니다. 도착해서 첫날 지금 첫 일정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원래는 이 한국 핀란드 이 회담, 이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첫 일정이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이 대통령실 말 들어보면 양쪽 일정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 맞았다. 설명해서 취소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공식 일정은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이 되겠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 네. 이걸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나토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이런 이름 아래 이번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함께 처음 초청한 아태지약 4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첫 일정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는데요.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이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 인권, 기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또 밤에는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 부부 주최로 열리는 갈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정상회의가 숨가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비판은 그런 거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우리나라, 일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주, 뉴질랜드, 네.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까지도 이렇게 이제 엄습해오고 있느냐 하는 강한 비판이에요. 자, 이제 중국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런 네. 또 사전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 이슈. 지금 이 해경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다 TF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또 강한 메시지를 하나 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이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이 서훈 전 실장을 월북 판단의 배우로 지목을 하면서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서 전 실장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급히 나갔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그 얘기에 대해 이제 김병주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아니 이 서훈 전 실장은 이 해경이 이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발표를 한 16일에 앞서서 미국으로 떠났다. 서 전 실장과 해경의 발표를 연관짓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피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도피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은 인신 공격이다라고 네.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서 전 실장의 비자는 방문 비자다. 이 미국 연구소에 초청을 받아 간 건데 지금은 사전 답사 형식으로 가서 연구원으로 머무를 아파트 등을 구하는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하태경 의원도 이제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뭐 언제 이번 TF 구성으로 미국 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정권 바뀌니 미국 갈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라고 반박을 또 했고요. 또 연구원 간다면서 이 제2원 비자가 아니라 관광 비자를 출국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김병주 의원이 서 전 장관이 이 방문 비자로 갔다고 하는데 뭐 이 제2원 비자, 관광 비자 모두 방문 비자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명칭이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방문 비자가 맞아요. 네. 방문 비자가 맞는데 하태경 의원은 정치인의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방문 비자가 있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라는 것은 네네. 뉘앙스가 듣기에 도피 성격 아니냐? 빨리 도망친 느낌, 네네네. 아니 뭔가 일이 터져서 서둘러서 급히 나가는 서둘러 나가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본질은 방문 비자가 똑같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도 육군제 대장 출신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관련해서 잘 알고 있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F 단장으로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국민들이 미심쩍어하는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훈 전 실장이 나가다가 안 들어오고 뭐 조사받는데 안 받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추이를 살펴봐서
급히 나갔다는 것을 계속 키워가지고 이게 뭐 뭔가 숨기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팩트와 진실 중심보다 정치권에서는 자꾸 네. 이제 또 의혹을 제기하고 네. 그것을 방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갖고 자꾸 정쟁화된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자, 검찰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유족 내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네. 엄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희가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까? 네, 오늘 아마 좀 오후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원지검이 이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건을 다 심의하는데 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요. 다 심의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이 뭐 병원이나 아니면 뭐 검찰이 지정한 곳에 이제 머물면서 형이 집행된 상태로 있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형 집행정지 된다고 해도 사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지가 풀리게 되면은 형을 또 살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형 집행정지가 이번에 받아들여지고 석방이 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 형 집행정지 여부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형 집행정지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오평님 간단하게 자, 오늘 석방됩니까?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다. 근데 여전히 어제는 2시 이후에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는 오늘 빨리 예언을 좀 해주세요. 궁금하니까. 가까운 미래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국민 여론이 쉽지 않다. 과반 이상은 반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완도 실종 가족에 대한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 미궁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약처방 카드 기록 여기에 관련된 영장을 받아서 행적을 재구성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참 오늘 뉴스들이 많네요.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완도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나올까요? 진실이? 지금 CCTV도 공개가 됐고요. 제주살이는 안 간 게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주에는 안 갔고 이제 완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펜션에 머물고 거기 펜션 나흘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완도에서 다시 나온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윤아 양과 그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가족의 마지막 생존 반응이 확인된 이 신지면 일대와 해안가 송곡 선착장 주변에서 계속해서 수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 수색을 진행도 하고 있고 드론이나 헬기를 띄워서도 이 수면 위의 모습 또 섬 전체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 반면에 이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가족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의료 내역을 살펴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집 앞에 이제 쌓여 있는 여러 독촉장을 보면 채무가 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천만 원이 있던 상황이고 지난해 7월 사업체가 문을 닫은 다음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어려웠던 생계 이런 것들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글쎄요 이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가능성을 다 이제 맞춰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국민들이 영원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라면 경제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어서 이런 일은 정말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우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107님. 자, 위에 계신 분들은 서민경제, 국민들의 팍팍한 삶은 어찌되든 신경이 안 쓰이시나 봅니다. 신경이 안 쓰여요. 그래서 2NE1의 I don't care 신청합니다. 신경 쓰셔야 되는데. 치킨 쿠폰 전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이제 네 맘대로 해. 난 미련은 버릴래.
새벽 5시 반 넌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러 No no I don't care 그만하네 네가 어디에서 뭘 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Cause I don't care I don't care Cause I don't care I don't care Boy I 다른 여자들의 다리를 훔쳐보는 네가 너무너무 한심해 매일 빼놓는 커플링 나 몰래 한 소개팅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넌 절대 아니라던 수많은 나의 친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와 관련 있는 부사들을 몇 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사인 드디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또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결과로를 뜻합니다. 드디어는 뭔가 기대하던 것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대개는 긍정적인 일에 대한 것을 기다린 끝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드디어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이렇게 쓴다면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드디어 대신에 결국이란 부사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또 비로소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를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고 부를 만한 자연과학은 근대 유럽에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지요. 비로소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부사로는 그제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는 얼마 있다가 또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뜻으로 앞서 말씀드린 비로소와는 뜻이 다릅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이윽고 비가 세차게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 강원 영동과 충남 서부, 전라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북쪽에 영향을 주던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차츰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는 곳에 따라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 100에서 200mm, 남부지방 30에서 최고 100mm, 그중 전북 일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다시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7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에 많은 자연 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확진자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상황으로 인해 올해 3분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8년 뒤인 2040년을 기점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노인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가 10집 중 4집 꼴로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는 2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채소 가격은 물론 기름값, 돼지고기, 이제 전기가스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올여름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암울한 전망을 내기도 했는데요. 자, 현 경제 상황과 경제 위기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분석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전 금융감독원장이셨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모셨네요. 저희가. 네. 아니 지금 정치는 계속 싸우고 네. 경제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그냥 먹구름이 쫙 깔렸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뭐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네.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은 안 내놓고 네. 최근에 무슨 서해 공무원 그 사건 가지고 지금 또 2년 공세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경제 어려운데 그거 대책 안 내놓고 또 철지나 이 색깔 공세하고 있냐. 네네. 그다음에 맨날 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 보이니까 네.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올여름 소비자 물가가 6%대를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요. 네. 시장 마트만 가봐도 물가는 체감이 되니까. 자, 이 6%대라는 물가가 외환위기 때 나왔던 수치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실제로 평균적으로 6%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라고 예, 하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거의 10% 이상 뭐 품목에 따라서 15% 20%를 느끼게 되고요. 뭐 지금 뭐 10,000원 한 장 들고 점심 먹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게 특정 품목이 아니라 전 품목이 다 지금 공산품부터 농산물까지 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서민들은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6% 이건 일종의 좀 평균적인 그렇죠. 수치고 뭐 고기는 20% 이상 올랐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당장 7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두 오를 예정이다. 자, 이게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요. 또 제조업이나 물류비 줄줄이 다 따라서 오를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 이건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 전기요금인데요. 두 가지 점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다음 달에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장마, 폭염이면 에어컨 사용 등 이제 서민들과 국민들의 전기 사용이 확 늘잖아요. 그렇죠. 민간 사기업이면 이렇게 소비가 늘 때 가격을 올리면 수익이 커지지만 이 정부는 오히려 이렇게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사실은 그 덜어줘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이렇게 전기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거는 국정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더라도 올 전력 피크 수요기를 지나서 가을 때 좀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동결해 왔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당장 코로나로 직격탄 맞았던 자영업자들부터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몇 년간 동결했으니까 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 사용의 53%는 산업용 전기입니다. 특히 상위 15개 회사가 소모하는 전기가 한 15% 돼서요. 전 국민이 쓰는 가정용 소비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요금은 싸게 주고 가정용 요금은 비싸게 받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 경제 개발 시기에 박정희 때부터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데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이 2.5%였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이제 전기량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연간 뭐 수십조씩 뭐 작은 데는 10조씩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정보다 더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가 1년에 수조 원의 그 차익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조씩 버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좀 더 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시켜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뭐 이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다 대폭 인상하겠다. 이거는 상식적이거나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정책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 선택도 그렇고 인상률, 인상 방식 다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렇죠. 타이밍이 좋지 않다. 그리고 가정용, 산업용은 지금 특혜가 기업에 가고 있는데 그것부터 좀 바로 잡아라.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금감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환율 있잖아요. 1,300원은 조금 1,300원? 이거 저희 출연했던 경제 전문가들이 쉽지 않다 그랬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가 제일 심각합니까? 일단 제일 심각한 거는 저는 고금리라고 생각하는데 고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달러가 강세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되면 수출에는 유리한데 수입에는 이제 그 물가를 올리게 되는데 지금은
수출에 좋은 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고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물가나 이런 거는 뭐 어렵더라도 소비를 좀 줄이면 그다음에 고유가도 좀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 되지만 고금리로 이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그렇죠. 자기가 이자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은행에서 고금리 내라 그러면 따박따박 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하는 분은 그거 이자 원금 못 갚으면은 집 강제 처분당하는 거고 하니까. 목돈이 있으면 대출을 막으면 되지만 말로는 그런 목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감수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고물가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는 그래도 서민들이 대처할 수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그냥 방법 없이 그냥 자기 지출을 거기다 써야 되고 그렇게 고금리로 원리금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결국은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폭증을 해왔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왔던 상황에서 고금리로 가게 되면 소위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소위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컸던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집을 투매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폭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연쇄 반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보다 고금리가 훨씬 더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다양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낳으면서 서민들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고금리가 다가 아니고 계속 오를 전망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올해도 더 올린다.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도 또 그만큼 올릴 거야. 또 올릴 거야. 뭐 이제 올해 연말까지 3.5%까지도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미국 금리를 주로 따라가는 형편인데 맞습니다. 미국 금리보다 좀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0.5% 인상할 수도 있다. 자, 한은이 0.5% 인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0.5% 했고요.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에. 이제 아마 이렇게 청취자들께서 낙관적 기대나 희망을 갖지 마시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자이언트 스텝 최소한 빅 스텝을 계속 밟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6% 올랐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8.5% 올랐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최고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그러면 이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해야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만큼 이제 이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연준이 계속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올릴 수 있고요. 그 속도와 폭이 우리가 생산하는 수준을 훨씬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는 지금 1%한 번에 1%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의 기조를 계속 강화해 가게 되면 우리는 뭐 정치적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돼. 안 올리면 자본론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창용 그 하는 총재가 2.5%는 뭐 기본 간다. 그 이상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일 뿐이고 기준금리가 2.5% 넘어간다는 건 시중금리는 5%, 6% 가는 거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7%를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반인적인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한 사람들은 월급으로 원리금 부담 상환을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게 운영을 하실 때도 하실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날씨보다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증유의 경제에서 잘 등장 안 하는 말이거든요. 영화 광고에나 등장하죠.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정부의 경제 관료가 이런 경고를 한 것도 이례적인데 자 지금 우리가 뭐 경제의 대부분은 쉽니다. 경제는 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으니까 경제부총리나 금감원장이 이런 위험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것도 양면이 있는데요. 네. 한편에서는 그 시장의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경고 상황이 악화될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경고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의 반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를 하면서도 이거 어려워집니다. 고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불안 심리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 거고 이거 하고 저거 해서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정도로는 만들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함께. 누가 해야 되냐?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은 경고를 하고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반기에는 안전 국면을 만들겠습니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 메시지만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코로나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직접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인수위 기간도 그렇고 대통령 지금 취임하고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국민들에게 경제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대책을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런 대통령은 제가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니까 쇼라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IMF 때도 김대중 대통령도 딱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맞아서 정말 국민들의 피와 눈물의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걸 이겨낼 수 있으니 정부를 믿고 같이 가주시면 제가 최대한 기간 안에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IMF가 설정했던 기간보다 절반 이상을 줄여서 1년 반 만에 IMF를 졸업한 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거든요. 이런 게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해줘야 될 역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역할을 안 해주고 있고 딴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자, 딴 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 대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클리닉을 하신다면 뭘 좀 가장 강조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물론 지금 경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물가라든가 고유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글로벌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이 뛰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라든가 뭐 곡물 가격이 뛰고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국제 정사가 안정화되어야만 이게 이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정부의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고통이 가장 심한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죠. 단기간 내에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통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가 대책도 중요하고 이 고유가로 인한 고통도 줄여줘야 되고 이 고금리로 인해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지만 그게 집을 담보로 집을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업자금을 집을 담보로 소위 가계 운영자금을 대출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 9월이면 그동안 원리금 유예 상환 유예해줬던 게 다 만기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정책을 내놓고 그걸 통해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파산하는 분을 막아줘야 그래도 버티면서 경제가 회복하는 시기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야, 어쨌든 서민 이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요 코너 고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경제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는요. 자, 민생 안정 대책으로 나온 게 현재 유류세 인하 37%잖아요. 이게 법정 최고치라고 하는데 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2주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야에서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세금 정책으로 이 유가가 올라갈 때 그 안정화시키는 거는 늘상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참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때 그 유가 2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워낙 고유가니까 뭐 50%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짚어봐야 되는 거는 지금 그 50%는 고사하고 37% 유류세 인하를 6개월 하는 것만으로도 약 4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세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제일 큰 세목이고 유류세가 네 번째로 큰 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37%를 인하해서 6개월 하게 되면 4조 5조씩 정도 세금이 줄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민 지원 정책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뭘로 하겠습니까? 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유류세 깎아주겠다고 해서 한 4조 원 세수를 쓴다는데 또 한편에서는 법인세도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고통받는 거는 서민들인데 지금 대기업들 삼성전자 지금 60조 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 한 금융회사가 4조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법인세 감세를 해줘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은 마련할 대책 없이 그냥 세금만 깎아주겠다. 이러면 결국은 세금 감세 정책은 부자일수록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책의 초점이 잘못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다음에 또 꼭 속편을 만들어서 조만간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기식 미래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흑조와 백조 같은 아이보리입니다. 남색입니다. 아이보리다, 남색이다. 약간의 색깔을. 자, 최 기자님 오늘 이렇게 넥타이 정장 안 하고 오니까 되게 좋네요. 저 오늘 사실 연차입니다. 노는 날? 네. 출연을 위해 나왔습니다. 출근을 안 하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당 먼저 가보겠습니다. 선거에서 연승을 한 국민의힘인데 도대체 왜 대혼돈에 빠진 것인가? 자, 혼돈의 중심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 기자님 이걸 기사로 쓰셨더라고요. 네. 자, 이준석 논란 무한 반복 중입니다. 현재 상황,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돈의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 요거는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중심에 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현상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랑도 갈등을 해가지고 두 차례 파업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 나왔던 표현이 또 윤핵관 이런 표현이었던 거고요. 맞아요. 또 지선 이후에도 여러 사람하고 갈등을 벌였는데 대표적으로 정진석 의원, 또 배현진 최고위원 지금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안철수 의원하고의 갈등은 뭐 사실은 그냥 늘 있는 이제 항상 있는 상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간장을 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시선이 엇갈리는데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탄압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내 지분이 많지가 않고 또 그리고 굉장히 젊고
파격적인 당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안 받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기득권의 반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예로는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 지도 체제하고 단일 지도 체제 이런 게 민주당에서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단일 지도 체제라는 건 당대표 따로 뽑기 때문에 권한도 강한 건데 네. 이준석 대표를 따져보면은 단일 지도 체제로 선출이 된 그런 네. 당대표예요. 그래서 네. 예전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권한이 강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혁신위 같은 이런 안건 같은 것들도 원래 최고위원들하고 물론 협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합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출범시킬 때 이렇게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네, 이런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당내에서 좀 견제를 하는 거다 이런 시각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탄압을 받는다라고도 하지만 이제 모 관계자가 한 표현인데 그런데 늘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누가 갈등을 일으키는 건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책임이 있는 거 대표의 아니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는 이준석 대표한테 조금 우호적인 그런 의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표현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지금 이준석 리스크가 이 개딸 리스크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리스크를 좀 넘어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래도 갈등이 계속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윤리위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러니까 징계가 있든 혹은 뭐 징계가 없든 간에 그래도 분명히 또 갈등이 있을 거라고 의원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무한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박 기자님 정리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개딸 리스크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리스크냐 이렇게 같이 저울에 올려놨어요. 저희가 이준석 대표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합니다만 개딸은 한 번도 인터뷰한 적은 없어요. 최영찬 기자님 맞습니까? 개딸 리스크보다 커 보입니까? 뭐 그렇게 막 보이진 않고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 리스크보다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집권 해요. 여당을 보면 왜냐하면은 그 도스태핑 때 자꾸 그런 뭔가 엇박자나는 발언들이 있고 경찰 문제라든지 뭐 저기 고용노동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지금 뭐 리더격 대통령도 대표 중심으로도 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으니까 사실 그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되긴 하는데 옆집도 싸움 구경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아주 좋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국정 혼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빨리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준석 대표 흰머리 새 가닥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재수 의원이 제일 애국자냐 머리 하얗면 나라 걱정 많이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손오공이라 치고 이제 털을 3개 딱 뽑아서 후 불면 말이죠. 윤핵관, 안철수, 윤리위 이런 난제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보면 대표적으로 윤핵관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어제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혁신 포럼 행사를 열었어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56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게 친윤만 모였다고 보기엔 규모가 컸는데 어떻게 좀 이 행사는 진단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사실이고요. 네네. 저희도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숫자도 굉장히 꼼꼼하게 셌거든요. 근데 처음 셌을 때는 56명. 그러니까 사회자가 불러준 의원들의 숫자가 56명이었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인원. 그래서 58명이라고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 아마 찾아보시면은 56명이라고 보도된 데도 있고 58명이라고 보도된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장제원 의원실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58명으로 썼고요. 58명이라고 하면은 115명 중에 과반이 됩니다. 과반이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지 어제 일정을 봤을 때 더 드러나는 게 어제 의원총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의총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30여 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이 포럼에는 58명이 왔다라고 하니까 의총보다 많이 모였네. 의총보다 훨씬 많이 왔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의총보다 더 많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허은하 의원,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이 포럼에 갔는데 허은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좀 불리고 있잖아요. 항상 같이 다니지. 이런 것들도 좀 인상적인 장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민들레 모임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출범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을 당하면서 그 대체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포럼에 왔잖아요.
민들레 모임은 사실은 당정대 오픈 플랫폼을 표방을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적 라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좀 비공식적인 라인이 가동되는 걸 원치 않았을 거거든요. 여기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초청 강연자로 왔어요.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자,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이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너무 대통령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좀 쏟아냈고요. 뭐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되는 방향들 그간에 제시했던 내용들 꾸준히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그보다 조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은 일단 장제원 의원은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불렀을까 이 부분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주목을 하는데.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라면 이준석 대표 고립 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 현재 대통령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지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데려올까 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삼위일체였거든요.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셋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였고 즉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종의 연맹 그러니까 그런 같이 연맹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부르게 되면서 그 그림이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미지를 많이 좀 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원래는 김종인 전 위원장 많이 맞섰던 그런 인물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그런 그림도 좀 흐릿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느냐 요거는 뭐 추정일 뿐이긴 하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야 원래 뭐 민주당에도 갔었고 국민의힘에도 왔었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아마 더 큰 이유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실세의 포럼에 내가 초청 강연자로 가서 이렇게 쓴소리도 할 수 있다.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럼 최 기자님. 김종인 전 위원장 사실 민주당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인사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도 좀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자, 지금 박 기자님이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하시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 생각이 없이 갔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주로 비판을 많이 했지 김 위원장이 장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기억에 공개적으로 안 했거든요.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장제원 의원이 엄청 흔든다고 그때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현재 이제 권력의 또 중심부에 있는 여당 관계자들과 척을 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르신들 또 부르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요. 또 한동훈 법무장관 향해서 별의 순간 얘기도 던져놨으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흰머리카락 안철수 의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안 의원과 이 대표가 최고위원 인선 놓고 서로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그냥 평행선인데 지금 어제 장제원 의원의 이 포럼에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고 예정이 없던 축사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간장 한 사발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속이 타나 보다. 장제원 의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박 기자님이 좀 해석해 주세요. 간장 한 사발 뭡니까? 일단 간장 한 사발은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 면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 확실한 해석은 이제 소위 간보는 안철수 의원의 간자하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의 장자를 합쳐가지고 간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맞는 걸로 좀 정설처럼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은 모른다라고 했느냐? 이제 기자들이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의 연합론 같은 거는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많이 들었으나 실제로 기사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지금 포럼에 간 건 있지만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에 앞서서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은 좀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대선 단일화 때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연합한다라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던 거는 장제원 의원이 세력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지명도가 높으니까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다음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사화는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간장이라는 표현을 딱 써서 두 사람이 연합할 거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앞으로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뭔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은 그 프레임이 바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모습을 좀 안 보이려고 한 것 같아요. 모르세. 대응을 하면 할수록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미리 사전 견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야, 지뢰를 딱 깔아놨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좋아요. 쭉쭉 가보죠. 이준석 대표의 세 번째 흰 머리카락 윤리위입니다. 윤리위. 이게 지금 심각하죠. 7월 7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자, 윤리위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했다 안 했다. 지금 진실 공방이 있어요. 청와대는 부인 그리고 이게 이준석 대표는 뭔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사실 확인 여부가 어렵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미확인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이준석 대표 쪽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자기들이 할 얘기가 없다라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가정에서 혹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맞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이건 지실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윤리위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 공방도 벌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지난 주말 지지자들과 트위터 번개 모임을 가졌다. 자, 계양산 모임에 이어서 2주 연속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출마 결심 굳혔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지지자들에게 책을 한 권 추천했는데 설득의 심리학. 자,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추천 이유를 달았는데 자, 이게 그럼 개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 그랬더니 뒤에 한 문장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이 됐지만 당에서 소수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많은 의원들이 불출마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 워크숍에서도 이제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의원이 아직 좀 뭐랄까 이 당 안에서의 자신감이 좀 많이 없구나.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먼저 딱 나서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요 아침에,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쓴다고 치면은 뭐 받겠습니다거나 추가 취재를 해서 이제 발제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의원 쪽 입장을 보면은 다른 의원들의 입장을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잘 듣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인데 이미 마음은 거의 사실상 굳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압박하냐. 그런 거에서 불만을 이제 본인이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어제 뭐 대신해서 좀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딸이면 지지자들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타인들을 설득해서 우리 세력을 확장합시다로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는 설득을 좀 해봐라. 나는 간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역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새롭게 뜨는가 싶었던 이제 세대교체론의 97그룹 이른바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선의 홍익표 의원이 갑자기 짠 등장을 했어요. 자, 지역구를 이제 중구 성동군데 서초을로 옮기겠다. 그리고 완전히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사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셈법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조강특위라고 해서 당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통상 지역위원장은 2년마다 바꿔요. 재정비를 하는 차원이고 웬만하면 그 지역구 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됩니다. 근데 홍익표 의원은 중구 성동 갑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역구니까 그 당연히 지역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서울 서초을의 지역위원장 신청을 한 거거든요.
양재동, 방배동, 뭐 서초동 뭐 이런 동네인데, 그러니까 90년 3당 합당 이래로 한 번도 민주당 후보 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의 험지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2년 뒤 총선을 내가 거기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3선 중진 의원이고 이번에 보아하니까 너무 당에서 국민의힘은 자꾸 호남으로 간다, 서진 정책한다, 청년에게 간다 해서 외연 확장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좁게 가냐, 왜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바라는 것만 가고 중도층을 더 포섭하려고 안 하냐,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강남 서초 이 벨트를 버리고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거냐. 이거는 내가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초을에 또 본인이 그 결혼식도 그쪽에 있는 성당에서 했고 그리고 15년 정도 살았다고 해요. 이걸 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험지로 가는데 이제 또 셈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법안이 있어요. 일단 발의됐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운데 당내에서 우리가 한번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한번 쇄신 작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서울 지역에 제가 세보니까 지금 10명의 의원이 해당돼요. 그중 한 명은 우상호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했고 이제 홍익표 의원은 서초을에 먼저 이제 깃발을 든 겁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당연히 압박이 좀 되겠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쇄신 작업에 탄력이 붙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또 누가 그래요. 86 용태론 나오니까 지금 여기 86이거든요. 홍익표 의원도 86인데 왜 용태하지 않고 다음 총선에 나오겠다는 거네.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판하기에는 워낙 험지를 선택해서 이 비판만 하기에는 그래도 용기 있는 도전이야 뭐 이렇게 또 지더라도 격려가 쇄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다음 서울시장 후보군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홍익표 의원이 그 정도 인지도가 있진 않은데 이번 걸 계기로 어쨌든 강남에 한번 도전했다. 또 성동에서도 3선했고 강남도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어쨌든 만약에 이제 낙선을 하더라도 당에는 진한 여운을 남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서울시장 후보군에 자연스럽게 만약에 배지를 안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또 정치인의 포석이 있는 것 같고 86세대인데 3선에 마침 또 3선에 김민석 의원도 당권 도전 의지까지를 밝혔어요. 자,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요즘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SNS를 통해서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날리고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당대표 출마 기사도 나왔어요. 가능성이 어때요? 이걸 지금 뭐 취재가 안 돼서 뭐 기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입장을 듣지를 못했으니. 왜냐하면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다면 이 방송을 빌어서 한번 좀 기자들 전화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문자에 대한 답은 뭐 예 아니오식으로는 하는데 또 이거 직접적으로 물으면 응대를 안 합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님 듣고 계시죠? 시사본부는 꼭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듣고 빨리 회신 주세요. 어쨌든 어제 나온 기사 그 시점에서는 오보라는 식으로 측근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2달 뒤에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준비를 하냐 아니냐 오보가 되는 거지 뭐. 좀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측근 인사들도. 왜냐면은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당대표냐 최고위원이냐인데 그럴 거면 이제 본인이 당대표급인 비대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럼 당대표를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출마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전망이. 고민 중으로 고민 중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가 뭐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뭐 내부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어서 지금 좀 전에도 다뤘습니다만 경제가 이 지경인데 뭐 하는 거냐 정치권 비판이 많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법사위원장 줄 테니 애초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좀 의지를 표명해 달라. 근데 이것도 무산이 됐어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소집을 시사했습니다. 자, 원구성 시나리오 여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박 기자님. 국민의힘은 이거 안 열려도 되는 거예요, 국회?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원내 지도부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여당이니까. 그래도 7월 초에는 늦더라도 원구성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처럼 그렇게 무작정 버티는 전략은 쓰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민주당이 단독 소집해가지고 국회의장까지 뽑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공식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국회 내에서의 독주 프레임을 다시 국민의힘이 가동할 가능성이 크고 또 단독으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신 못 차렸다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다만 국회의장까지 뽑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파국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법사위원장까지 뽑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이 민주당이 주겠다라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건 거고 합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다음 스텝으로 일단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사위원장까지 아니고 7월 초에는 가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7월 17일 국회 생일격인데 네. 재헌절에도 국회가 마비 상태면 이건 언론과 여론의 질타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은요. 자, 민주당 단독 소집할까요? 뭔가 아니면 조금 퇴로가 있습니까? 단독 소집 일단 가는 것 같고요. 제 취재와 뇌피셜을 조금 더 더해보자면 네. 오늘 지금 냈으니까 그 소집 요구서를 7월 1일에 본회의를 엽니다. 네. 의장을 뽑습니다. 네네네. 국회의장을 뽑고 단독으로라도 뽑습니다. 의장단을 뽑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당 몫의 부의장은 비워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한다 진짜 한다 너네 아무리 독주 프레임이라고 해도 이 정도 한다 너네 이제 여당인데 이 정도 책임 안 질 거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주말 사이에 권성동 박홍근 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좀 합의안을 내서 4일부터는 좀 정상화를 하자. 좀 뭐 이런 게 민주당에서 볼 땐 좀 베스트 시나리오 같습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 화요일 두 분 오시면 이 예언이 맞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도 공존하고 있으면 화낼 거예요 정말. 자, 지금까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조합이 좋다는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입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IT 본부,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최근에 다시 돌아온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이 신세대는 모르죠. 이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네. 지금 고인이 된 회원, 그러고 보니까 고인이 된 회원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꽤 시간이 많겠죠.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네. 화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 동영상, 또 다이어리, 일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뭐 갑론박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고인의 디지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유족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서비스의 주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고인 입장에서도 뭐 사후 프라이버시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목소리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인이 원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싸이월드는요. 제가 만약 사후라고 해도 저희 가족한테 주면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신가요? 몰라. 자, 정확히 어떤 자료까지 누구에게 오픈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이슈들 때문인지 모든 게시물은 아니고 어쨌든 그 전체 공개로 설정된 거 있잖아요. 뭐 일촌 공개, 뭐 여러 가지 비공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 공개로 설정된 게시글에 대해서만 지난 9일부터 유족이 요청한 경우에 사망한 회원이 올린 사진, 영상, 다이어리 글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촌 공개나 비공개 자료는 제공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이용약관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싸이월드 이용약관 13조 이제 개정된 걸 보게 되면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회원의 재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것도 저작물이죠. 그렇죠. 이 그 회원이 찍은 사진,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뭐 쓴 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인 셈인데 이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딱 유언장이 작성되고 특별하게 상속자가 지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가는 게 일반적이죠. 전체 공개 게시물은 가족에게 간다. 이거 뭐 일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싸이월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또 이유와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싸이월드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옛 그
고인들의 모습을 추억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일부 고인의 계정에 접근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었고 뭐 모 톱배우의 유족에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1,700건 이상 신청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유족분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유가족의 요청이 들어왔다. 네. 연예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1,700여 건. 자, 3,200만 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과거의 기록을 보고 싶은 또 생각이 있겠죠. 자,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당연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어떤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거 디지털 유산이니까 그런 것도 유족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공개된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예를 들면 과거에 싸이월드 아마 20대 때 혹은 10대 후반 때 쓰셨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 네네네. 자기 뭐 힘든 이야기들 공개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공개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공개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이런 서비스를 쓰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여기 안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맞아.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부 사용자들 층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쓰기 시작하면 이제 일총 공개로 바꾸거나. 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페이스북 서비스의 이제 사용률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할 때가 부모님이 친구 신청할 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 혹은 이제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친구 신청해도 다 받아들일 거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말을 약간 더듬으시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체 공개지만 거기에 함의된 함의는 완벽한 전체라고 공개라기보다는 내 온라인상에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유가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이 선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돼서 다시 가족에게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한때 이제 2013년 14년에 이칠 권리라고 그래서 이칠 권리 우리가 있었죠. 디지털에서 내 어떠한 내 내용물이 지워지길 원하면 좀 삭제돼야 되는 게 하나의 권리로서 주장이 됐었던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도 한 변호사가 본인의 이제 이름이 구글에 검색됐을 때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제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링크 없애달라. 이래서 이제 없앤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싸이월드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앞서서 이제 그 오픈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말은 일단 싸이월드가 한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원래 데이터가 이제는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용자 입장에서 컴퓨터는 알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굳이 한번 이제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리고 들어 올려져서 누군가 제3자가 그걸 한번 보고 필터링된 정보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족들에 가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 이제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싸이월드가 계속 운영되고 있던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멈춰 있었죠. 네, 그럼 멈춰 있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삭제를 하거나 없앨 수 있거나 이런 권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멈춰 있는 동안 그런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도 못 댄 상태. 그렇죠. 손도 못 댄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접근이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잊어먹고 있던 건데 그게 다시 돌아왔다. 그럼 이건 참 곤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타임캡슐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고 본인이 묻고 싶어서 묻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지. 업체가 문을 닫은 거였죠 그때. 네네. 그래요. 사실 한 20년 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죠. 젊은 무명 시절에 나는 내 짝사랑 기록 이런 거 다 공개할 수 있어. 다 봐라. 공개했는데 20년 후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는데 고인의 유가족이 전혀 다른 분들이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20년 전이 이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한 번씩은 이 싸이월드 서비스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은 네. 이 좀 개개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청취자 여러분 비상입니다.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청취자 4723님 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럼요.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세상 떠나기 전 모든 자료 전부 지울 생각입니다. 아까 잊혀질 권리 네. 얘기하신 청취자님도 계시고요. 1371님 싸이월드 이름만 들어도 정겹습니다. 저는 유가족에게 공개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분 뜻을 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의외의 과거의 기록이 생각지도 않았던 기록이 가족들에겐 또 소중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민망할 수도 있고 소중할 수도 있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전 세계인이 지금 SNS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싸이월드 말씀하신 대로 추억의 이름인데 사라졌다 나타나서 논란이 좀 더 큰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 가입자 중에 매년 한 17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페이스북에 최소 14억 명의 사망자 계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일에서 2012년에 숨진 딸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을 페이스북으로부터 거절당한 부모가 소송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소송에서 결국에는 연방 대법관이 상소권에 이제 무게를 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인이 잊혀질 권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상소권자들에게 추억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소송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많이 이제 소송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 구글에서는 휴면 계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년 이상 서비스를 안 쓰면 네네네. 계정이 묶이잖아요. 네. 그럼 휴면 계정이 됐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대리인을. 네, 이게 마치 우리로 치면 유산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것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라면 휴면 네네. 계정을 풀 수 있는 것. 네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015년에 기념 계정 관리자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 내 계정을 누군가가 추억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대신 본인의 오리지널 계정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이슈가 딱 터진 김에 네. 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유산에 대한 좀 권리 이런 것들이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논의가 더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후가 되기 전에 고인이 되기 전에 각 계정의 이제 오너 주인들이 그렇죠. 나는 나중에 이게 이렇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약관상에 그렇죠. 또는 지정을 이제 해둔다. 이 김덕진 소장님의 대리는 저겠네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저희 와이프에게 다 넘기고 아. 일단은 한 주 안에 빨리 좀 데이터 옛날 거 좀 정말? 저는 친구 공개에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는 좀 이 계좌만 넘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4번 정도로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입니다. 제가 사순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미래 사회에 지금 이미 현재부터 그럼요. 디지털 나의 정보에 대한 지정 누구에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싸이월드를 계기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은요. 7221님, 8200, 1371, 2202, 2111, 7246님 간식을 맛있게 오후에 드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